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및 기토류 분야에서 반중 동맹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기토류, 의료용품 등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기토류와 배터리 상당량을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한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의 제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국 테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2, 3년 정도 중국을 강하게 제재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싹을 잘랐습니다. 중국 경제에 충분히 타격을 주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중국을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철저히 고립시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죠. 히토류 및 반도체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도 이번 행정명령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코너에 몰릴 때마다 히토류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관영 언론들을 통해 물타기를 해왔습니다. 히토류 배터리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이들 품목을 무역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미국의 방산 및 테크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가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공급을 줄여 일본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한번 통했던 걸 계속 써먹고 있는 것이죠. 히토류는 배터리, 연구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17개의 원소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이고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히토류는 중국 이외에 베트남, 브라질, 호주 등에도 충분히 매장되어 있지만 채굴 과정의 환경오염 등으로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중국이 향후 히토류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 위안, 우리 돈 약 17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 자국 파운드리 업체 SMIC에도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이미 미국은 수월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중국의 전 세계 점유율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미국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한국과 대만을 끌어들여 반중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에 보조금을 줘 미 애리조나주에 1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건 유출입니다.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가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IT 관계자들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해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미국 측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토류 생산을 갑자기 증가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정보기술산업부와 천연자원부는 올 상반기 히토류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의 6만 6천 톤에서 8만 4천 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결정이 나온 시점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제한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서구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에 히토류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핵심 소재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국가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중단하는 건 미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도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은 히토류를 늘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 있는데 말이죠.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시때때로 히토류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에게는 통했지만 상대는 일본이 아닌 세계 최강 대국 미국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은 다른 공급선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센가쿠 열도 분쟁 때 일본도 다른 공급선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찾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죠. 덕분에 중국은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이미 호주에서의 히토류 채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부족하면 자체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히토류는 충분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때문에 채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채굴업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히토류를 채굴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한편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꾸준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은 히토류 생산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0%로 떨어진 데 이어 지금은 60%까지 내려섰습니다. 히토류 매장량도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36.7%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매장량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채굴을 많이 하는 겁니다. 환경오염 같은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히토류는 제2의 원유라고도 불립니다. 오페크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그 위세가 73년 전 같지 않듯 히토류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섰으니 중국의 히토류 산업이 조금씩 무너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변수는 초기입니다. 설비 비용과 환경 영향으로 히토류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미국은 히토류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토류는 북한에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애국 테마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현금화를 추진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또 한 번 눈어제팬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체제가 될 만한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였다. 신성통상은 4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스파 브랜드 탑10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일본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꼽힌다. 휠라홀딩스도 비슷한 이유로 4.90% 오른 42,800원의 거래를 마쳤다. 남영 비비안과 쌍방울 주가도 각각 6.21%, 7.88% 올랐다. 유니클로가 내놓은 속옷 상품인 에어리즘의 대체제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모나미는 일본 사무용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에 14.32% 오른 5,310원의 거래를 마쳤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 죽음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따르지 않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국내에 세운 합작법인인 비엔날 주식 19만 주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비엔날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이 지나면 법원은 비엔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했다.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까지 시사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부장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게 된 배경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관련 소재 공급을 일본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은 즉시 충격을 받았다. 이에 맞서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수입 대체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근본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진단키트 등 신종 전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많은 국가가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 처하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이다. 일본에 당한 한국처럼 너도 나도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코로나 경제대책의 1순위로 거론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던 차에 범세계적인 코로나발 리쇼어링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 구조의 급속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 경제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글로벌 리쇼어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리쇼어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한일 무역 분쟁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자. 먼저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급한 불을 껐지만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산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RD가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더 비싸거나 더 낮은 품질의 부품을 써야만 한다. 상대국인 일본은 어떤가?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며 일본 기업들의 실적도 덩달아 나빠지고 있다. 일례로 LG 디스플레이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한 일본 회사는 수출 규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급감했다고 한다. 즉,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리쇼어링의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제조업 수요 조달을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악화되면서 세계 시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함께 후퇴할 것이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그만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코로나 충격으로 4월과 5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량 감소했다. 향후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판 리쇼어링을 들고 나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감면, 입지, 시설 투자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발효됐으나 효과가 미미했던 소위 유턴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국내의 온갖 반시장적 정책에 떠밀려 해외로 빠져나갔다.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떠난 기업이야 그렇다 쳐도 국내 정책 환경이 아시모 탈출한 기업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리쇼어링 정책은 그 원칙과 효과에서 여러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한 가지 문제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형식의 단기 지원이라는 점이다.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건비, 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보조금은 비용을 원천적으로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과 분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투입된 자원이 다른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회를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긴다. 인센티브 대상을 웨스턴 기업으로 국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여느 유럽 국가처럼 제조업이 취약하지 않거니와 몇몇 규제만 풀어줘도 고용과 생산을 늘릴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마당에 굳이 해외 진출 기업에만 선별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리쇼어링 문제의 근원에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과 생산성의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 기업보다 전체 시장 환경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라도 좀 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세계화 시대를 돌파할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